네,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이한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은 우리가 문학 강좌가 되겠죠. 오늘 강의는 여러분이 이제 오전에는 문학 총론을 합니다. 문학 총론은 여러분 10시부터 12시까지 우리 진행을 하고 금요일 시간표입니다. 12시까지 진행하고 그 다음에 오후에는 1시부터 3시까지 고전 운문, 그 다음에 이제 3시부터 5시까지 이제 고전 산문. 쌤이 안내를 이제 안내를 조금 잘못했으니까 그렇게 해서 2시간씩 강좌를 이제 해나갑니다. 물론 이제 오후에는 5시보다는 조금 넘어질 수 있습니다. 6시 사이에서 이제 일어나니까 그 작품을 이제 하다 보면 조금 길어질 수 있죠. 그래서 1, 2월 달에는 이제 우리가 고전 운문, 고전 산문을 이제 일부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2월 달에는 그렇죠. 이제 1월 달에는 고전 운문, 고전 산문의 일부분을 합니다. 2월 달에는 현대 문학을 조금 일부분 하고 그다음 또 3, 4월 가고 서서 이렇게 이제 진행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고전 작품은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은 작품은 우리가 금요일 날은 필수 작품만 진행을 합니다. 여러분 시험에 나와서 알겠지만은 그렇게 작품이 많이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필수 작품을 조금 집중적으로 분석하는 그런 이제 훈련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따뜻해지면 2월 달부터 이제 토요일 날 문학의 여름 심화 작품, 우리 책에 있는 심화 작품이죠. 근데 왜 그러냐면은 좀 안 본 게 나오면 좀 생소할 수 있어요.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 그것을 이제 작품을 분석하는 훈련을 이제 토요일 날 특강을 통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우리 교재 여러분 볼까요? 문학 총론을 한번 보세요. 좀 두껍죠. 무겁습니다. 그죠? 금요일 날에는 조금 힘을 좀 써야 됩니다. 같이 다니려면은. 문학사가 이제 있죠. 그죠? 1파트가 이제 문학사입니다. 그죠? 문학사가 이제 우리가 한국 문학의 특성이 있고, 그 다음에 고전 문학, 현대 문학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 문학의 특성이 이제 우리가 출제가 많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학이 가지고 있는 바로 특징이 뭐냐. 그 중에 이제 우리가 보면은 한국 문학의 특질과 전통이 있죠. 그렇죠? 어떻게 개성될 것인가. 그 다음에 우리는 전부 다 문학의 효용성이라면 뭐 하는 거예요? 전부 다 심미적 기능이죠. 그죠? 쾌감입니다. 그러니까 이 미적 기능을 좀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미적 기능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우리가 출제된 게 없기 때문에 원래 출제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전통이 어떻게 개성되는지 이것도 출제 확률이 상당히 높죠. 그래서 이것은 왜 전통 개성은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우리 문법처럼 그렇잖아요. 통시적으로 고찰하는 거니까. 문법에 원래 여러분 특징이 보면은 현대 문법과 중세 문법이 이렇게 이어진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중세 문법이 현대 문법으로 어떻게 이제 개성되어 왔느냐 이것을 이제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회 현상의 변화를 어떻게 이제 느낄 수 있냐. 그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전통이라는 것은 예전에 이제 있던 그렇잖아요. 우리 문학들이 현대에서 어떻게 창조적으로 개성됐느냐. 왜 그러냐. 앞으로 또 여러분들이나 또 우리 후세대들은 지금의 것을 또 개성해 나가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개성 방법들을 이제 좀 배워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것을 계속 좋은 걸 이어가야 되니까 또 그러면서 새롭게 창조해 나가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야만 이제 우리는 뭐 사회가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좀 그걸 이제 좀 봐둡니다. 우리 고전문학사는 이제 우리가 여러분 뭐다? 우리가 이 파트에 배울 수 있는 문학 갈래론이 곧 문학사입니다. 그렇지? 고전문학은 문학 갈래가 시대별로 돼 있기 때문에 아주 쉬워요. 그러니까 시대별로 돼 있으면서 장르별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장르별로 돼 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가 주의할 것은 예전에 우리가 어떻습니까? 1차, 2차, 3차라든지 그 전에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제 2014년 학년도 이전에서는 주로 이제 문학 뭐다 이런 사라든지 비평론 이런 게 중요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서다평에서는 갈래론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갈래론 자체가 이제 우리는 고전문학은 고전문학사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갈래론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뭐예요? 이제 사분류법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사분류법의 이야기는 바로 우리가 상위 갈래가 되는 거죠. 그 다음 그 밑에 있는 이제 시대별로 고전문학 이런 거 하위 갈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은 이제 항상 수업할 때 이야기하죠. 이런 상하 구조를 머릿속에 잘 그려두라. 그것이 공부의 가장 지름길입니다. 그러니까 상하 구조로 기억을 하라. 그러니까 일단은 갈래 이러면 머릿속에 뭐한다? 사분류법을 떠올려야 됩니다.
사분류법. 그러면 여러분 머릿속에 제일 먼저 들어있어야 될 게 서정갈래의 특성, 본질. 그렇잖아요. 서사갈래의 본질 특성, 극갈래의 특성, 그 다음에 교술갈래의 특성. 이것이 이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제 이 갈래, 즉 갈래론을 먼저 좀 하겠습니다. 그렇잖아요. 그것이 이제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한 시간은 문학사의 흐름을 일반적으로 좀 잡아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간에는 이제 2교시에는 문학 갈래의 이제 어떤 구성 요소를 일반하겠습니다. 첫 시간이기 때문에 전체 개관적인 것에 초점을 두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해나갑니다.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서정갈래와 서사갈래가 되겠죠. 그렇죠? 그게 본질을 이제 잘 기억을. 그럼 뭐든지 갈래다. 우리 어디 이제 문법 할 때도 이야기했지만 나눈다. 이러면 뭐가 있다 그랬어요? 분류 기준이 있겠죠. 그지? 그러면 갈래다 이러면 갈래의 분류 기준이 있다는 겁니다. 미의 기준이다. 이것도 그치. 뭔가 나누어지면 나누어지는 분류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이 키워드다. 이걸 잘 기억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그 분류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서술형이든 논술형이든 써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항상 분류 기준이 전제가 된다는 겁니다. 이 전제 조건을 바탕으로 답을 써야 아주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답이 된다. 그렇죠. 이제 우리 어제 선생님들이 이제 지금 우리 선생님하고 공부했던 애들 중에서 될만한데 이제 떨어졌던 애들은 이제 그 답안 복기를 해서 이제 받아봤어요. 그래서 이제 답안을 복기해서 좀 보내봐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이제 선생님이 이제 이제 어제 저녁에 이제 몇 번에 이제 강평을 해서 답안지를 쭉 보니까 역시 떨어질만 해요. 떨어질만 한데 그게 이제 뭐냐 하면은 어떻습니까? 왕창 못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이제 답을 쭉 보면 전체는 맞아요. 그런데 전체는 이제 그렇게 좀 공부를 했으니까 그렇죠. 쭉 선생님하고 했으니까 전체는 아는데 이 가랑비에 어쩌듯이 한 문제 한 문제마다 점수가 빠져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틀린 것도 아니고 완전히 맞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답을 쓸 때는 그냥 알고 쭉 아니까 그지 쭉 썼죠. 아니까 이제 쭉 써서 자기는 어떻습니까? 쭉 모르는 게 없으니까 쭉 썼으니까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뚝 떨어지니까 이제 실망감이 크죠. 또 선생님도 평소에 공부하는 거 보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답을 딱 받아보니까 그게 바로 단어 선택이 좀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 이제 단어인데 맞아요. 그 표현이 맞는데 소위 말하는 채점에서 요구하는 단어를 안 쓴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단어가 여러 수십 개가 있잖아요. 그렇지? 유사한 단어들이 쭉 있는데 실제로 채점할 때는 이제 코드를 줄 때는 그렇지? 이제 몇 개를 줄 거 아닙니까? 거기서 하는 우리가 말하는 유사답의 코드를 다 주지는 않을 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코드를 줬는데 그 코드에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는 읽어보면 그 말은 맞아요. 그 단어가 뜻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말하는 그 코드가 없다는 겁니다. 그 코드가. 그러니까 주로 그 코드는 전부 한자입니다. 국어는 전부 한자입니다. 알겠죠? 특히 문학은. 그랬잖아요. 그래서 문학은 한자가, 이제 그러니까 우리말로 그걸 풀으면 맞는 말인데, 한자나 그 푸른 말은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코드를 주어질 때는 한자를 주어지니까. 그랬잖아요. 한자어를 주어지니까 그것이 걸려들지 않는다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채점자의 주관성을 배제시키고 그것이 없으면 무조건 틀리게 하기 때문에. 그렇죠. 채점자한테 그래서 판단하라 이러면 주관이 자의적인 개입이 되기 때문에 절대로 그 용납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어진 따따따따 코드 외에는 없으면 전부 꺼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이제 쭉쭉쭉쭉 가랑비 어쩌듯이 쭉쭉쭉 빠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애매한 점수로 떨어지겠죠. 그렇죠. 왕창 떨어지는 것다. 그러니까 자기는 그 문제 자체에서 전부 거의 알고 썼습니다. 한 70, 80%는 거의 알고 썼는데 그 단어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표현으로 써놨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은 이제 전체로 보면 맞는 거는 맞죠. 그렇죠.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조금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세밀한 터치가 모자랐다는 겁니다. 대부분이 이제 그래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봐서는 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 알고 썼으니까. 근데 표현을 이제 다른 단어로 조금 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조금 이제 안타까운 그런 문제예요. 그러면 그것을 이제 조금 디테일하게.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말했던 것처럼 분류나 분류 기준이나 용어를 그랬잖아요. 그것을 이제 조금 더 익혀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많이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항상 중요한 것은 안다고 여러분 자꾸 자만하면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이것은 간단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자꾸 몸에 배이도록 익숙하도록 자꾸 만들어 나가라. 좀 만들어 나가라. 그래서 우리가 항상 강조 12월 시험 치는 그날까지 있지.
그것을 토해낼 수 있도록 계속 몸에 배이게끔 이제 해둬라. 그러니까 다른 말은 떠올리지 말고, 그러니까 이제 이 서답형은 아주 단순해야 됩니다. 이 단세포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런 단어도 저렇게 저런 이러면 안 돼요. 따따따 책에 나오는 그 단어 외에는 뭐 하는 거야? 없다 생각, 그것으로 자꾸 외워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공부를 하면 좀 쉽다는 겁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미의식 분류다 이러면은 그렇잖아요. 일반적으로 분류 기준이 뭐가 됩니까? 그치? 미의식 하면 네 가지 분류를 하는데, 그죠? 그러니까 있는 것과 있어야 될 것이 되겠죠. 그렇죠? 있는 것과 있어야 될 것의 관계입니다. 그 다음에 주체와 객체의 뭐예요? 우위입니다. 그렇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구분을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갈래론이다 하면은 바로 뭐다? 자아와 세계의 관계가 되겠죠. 그렇죠. 자아와 세계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외부 자아와 외부 세계의 개임 유부입니다. 그렇잖아요. 그걸 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머리에 탁 떠올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러면 그 이론이 전제로 깔리고 이제 작품을 보고 이제 어떤 자아가 어떠하고 뭐를 갈등을 한다, 대립을 한다. 누가 어떤 것이 이제 뭐예요. 그리고 그것이 중심문이 되면 아까 말하는 분류 기준이 중심문이 되면 이제 뒷받침으로는 세분화시키게 되겠죠. 그 작품에 주어진 그렇잖아요. 만약에 이제 우리가 세봐 주체와 객체가 그러니까 객체가 이제 우리가 보면은 주체가 객체보다 우위에 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말하는 거예요. 풍자 골개가 되겠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객체보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러면 이제 우리가 봉산탈중 같은 보면은 주체인 뭐에서 말뚝이가 그렇잖아요. 양반 그러면 그 양반을 바르면 실제로 주체는 그렇잖아요. 객체보다는 하이죠, 그렇지? 하인이니까 말뚝이니까. 그런데 이것이 우위에서 조롱을 한단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우위에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자기가 우위에서 조롱을 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이제 풍자가 되겠죠. 그렇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그 구체. 그러니까 일반과 구체화 이 말. 그러니까 일반론은 뭐 하는 거예요? 개론입니다. 그렇지? 우리가 갈래론이든 무슨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요 개론이고, 그 다음에 구체화는 그 작품에 나타나는 그 개론을 이제 뭐 하는 거예요? 대입시키는 겁니다. 그렇죠? 작품 속에서. 그러면 우리가 그거하고 같습니다. 이제 논술 문제에 나왔었던데 이 세 사람의 많은 게 공통적인 갈등의 유형을 쓰라. 그렇잖아요. 그래 돼 있잖아요. 이거는 외부 어떻습니까? 외부가 갈등이 되겠죠. 외부 세계에 의해서 바로 가족과 이별하는 상황, 갈등입니다. 그렇잖아요. 그것을 이제 작품마다 이제 대입을 시키고, 그러면 먼저 뭘 써야 됩니까? 그렇죠. 외부 환경에 의해서 바로 가족과 이별하는 상황입니다. 그렇지. 그 다음에 나놓고 가는 이제 이렇고 나는 이렇고 다는 이렇고.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그에 대한 대응 방식은 이렇게 다르다. 이렇게 가야 되겠죠. 그래야만 이 답이 순서가 채점하기 짝짝짝짝 순서가 맞아 들어가니까. 그것이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교과를 배우는 것처럼 뭐야? 과정별로. 그렇지. 그때마다 그렇게 이제 쓰는. 그러니까 그 과정 순서를 잘 지켜나가야 됩니다. 답을 쓸 때. 그래야만이 채점자도 쉽게 그렇잖아요.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는 틀을 자꾸 잘 지켜나가는 겁니다. 틀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니까 이제 공부를 했는데 모르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아는데 이제 그것을 과정별로, 그렇잖아요. 체계적으로 그 단어를 적확하게 구사를 못 한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이제 그것이 이제 아는데 이제 자꾸만 모르니까 아는데 초점을 두다 보니까 틀을 흐트르고 익혔다는 겁니다. 이제 틀을 흐트리긴 지식만 이제 빨리 익히려고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인 단계와 그렇잖아요. 그런 어떤 적확한 단어를 정확하게 익히는 데는 조금 실패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그냥 두리뭉실하게 익히는 거는 우리가 객관식일 때 그렇잖아요. 그때는 좋습니다. 그게 이제 아마 우리가 수능을 하거나 그렇지. 객관식일 때 그런 시험제도에 익숙하다 보니까 그런 학습법이 몸에 배어 있는 겁니다. 그런 학습법이. 그래서 이제 조금씩 이제 디테일하게 이제 빠져나간다. 그러면 초수들은 왜 좀 되느냐? 그건 아는 게 없으니까, 아는 단어가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아는 단어가 그것밖에 없으니까 자기는 더 이상 쓸 것도 없죠. 그러다 보니까 딱 떠오르는 그렇잖아요. 아는 단어 한 개 떠오르는 걸 딱 썼는데 그게 딱 맞아버린 겁니다. 그렇죠. 그게 이제 우리가 전체를 알아서 다 쓴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은 자기가 아는 것을 몇 개 쓴 게 그게 많은 거 딱딱딱. 그러니까 전체 문장을 보면 아주 허술하게 짝이 없죠. 허술하기 짝이 없는 전체 그 답을 보면 허술하기 짝인데 그런 뭐 하는 거예요? 코드로 채점을 하다 보니까 그게 탁탁탁 걸려드는 겁니다. 그 코드가 있는데 그 코드를 뺄 수는 없잖아요. 있는데 틀렸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맞아 들어간 겁니다. 어설프지만은 자꾸 걸려 들어간 거예요. 어설프지만. 그게 이제 운때죠. 운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역으로 말하면 그것은 뭐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시험의 제도, 즉 시험 형태를 잘 이용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 시험 형태를 잘 이용했다. 그걸 알고 해서 아주 그렇죠. 대단한 천재지만, 그렇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돼쁜 거죠.
그 형태 자체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염두에 두면서 그렇게 선생님이 자꾸 이제 틀린 사람들은 이제 보라 그래죠. 먼저 와 봐라. 그게 왜 그러냐면 자꾸 자기가 그걸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자꾸 억울하단 말입니다. 그렇죠. 이제 자꾸 지내면서 떨어졌다는 걸 인정을 하면서도 가끔씩 불끈불끈 올라온단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억울하고 분하고 그렇잖아요. 아유, 나 했다 썼는데 왜 새끼들 이렇게 틀리게 했을까? 그렇잖아요. 또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이 내용 내가 이렇게 썼는데 그렇잖아요. 왜 이럴까? 이런 생각이 자꾸 이제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화기가 돋쳐서 공부가 잘 안 되죠. 그렇죠. 한참 하다 그 생각 뿔떡 나면 그 다음부터 잘 안 되잖아요. 뭐 집중도 안 되고 그랬잖아요, 사람이.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조금 어차피 이제 우리는 떨어진 현실을 객관적으로 탁 받아들여 버려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그게 이제 마음이 편해져 버려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그것을 좀 냉정하지만 이제 선생님이 많은 게 좀 짚어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해설한 답을 이제 보내주면서 체킹해봐라. 거기에서 그렇게 하니까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자기가 좀 편안하죠. 자기가 많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그게 정확하지 않도 자기 객관적으로 보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런 걸 이제 우리가 생각하자. 그렇죠? 자, 그걸 이제 우리가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학사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전체 흐름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조금 중요한 부분을 좀 찝어서 집중적으로. 아까 우리가 어제도 했지만 선택과 집중이죠. 그죠? 그래서 좀 중요한 부분을 좀 찝어서 하겠습니다. 문학사에서 가장 많이 중요한 부분은 항상 선생님이 이야기했잖아요. 어느 연대라 그랬어요. 30년대, 50년대, 60, 70년대라 그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30년대에 대해서 출제가 됐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항상 작년에도 이야기할 때 30년대 잘 봐라. 그렇지. 그 다음에 50년대 잘 봐라. 그 다음에 60, 70년대 잘 봐라.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30년대는 우리가 사실주의나 모더니즘이 생겼을 때니까. 그렇죠. 50년대는 실존주의가 생겼을 때니까 그렇잖아요. 60, 70년대는 또 사실주의가 되겠죠. 이 도시 문명에 대한 이야기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거기 자 우리 책을 잠깐 한번 볼까? 우리 출제됐던 거 간단하게 한번 봅시다. 쌤 책에 여기 있죠. 어디 있냐? 어디 있습니까? 한번 봅시다. 자, 우리가 200만원 거야. 61쪽을 잠깐 한번 봅시다. 그렇지. 260쪽이나 260. 거기가 보면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몇 년도입니까? 30년대 이제 우리가 문학. 그래서 30년대는 나와도 또 나옵니다. 알겠죠? 다양한 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 교재 261쪽에 보면은 이제 모더니즘 시와 시적 모더니티 이렇게 있죠. 30년대 이러면 모더니즘 시입니다. 그렇죠? 모더니즘 시나 대표적인 게 이제 모더니즘 이론을 가장 빨리 이론적으로 우리가 전파한 사람은 누굽니까? 모랄론을 이제 우리가 이제 주지론을 이제 했던 사람은 최재서입니다. 그렇죠? 최재서. 그러니까 최재서가 이제 그는 이제 우리가 비평론 할 때 저 뒤에 있습니다. 비평론에 보면. 그래서 이 문학사는 여러분 비평론하고 연결돼야 됩니다. 비평론하고. 그렇죠. 우리 다시 한번 그 목차를 비평론이 어려우면은 여러분 그 보면은 우리 목차를 한번 보세요. 목차를 이제 우리가 보면은 그렇잖아요. 보세요. 거기 보면은 현대 비평론이 있죠. 그렇죠. 현대 비평론에 이제 그 목차의 뒤에 보면은 제 5장에 보면은 있잖아요. 그거 보면은 30년대 하면 누가 돼 있습니까? 그럼 김기림의 문학관 주지, 최재서의 문학관, 모랄론, 예술지, 김강균의 문학관 이게 돼 있잖아요. 그렇지? 바로 이제 이게 이제 우리가 30년대 이제 하면은 우리가 전부 모더니즘입니다. 주지주의입니다. 그렇죠? 이미지점. 이걸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시에서는 그렇잖아요. 그럼 모더니즘은 시도 되고 소설도 됩니다. 그렇잖아요. 모더니즘은 전부 다 순수 문학이면서 사실주의입니다. 알겠죠? 모더니즘이라는 자체가 모던이랑 현대주의니까 그렇잖아요. 현대의 어떤 구조나 모순을 비판하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그 사실주의입니다.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이제 다시 한번 또 이제 우리가 보고 다시 책을 이제 갑시다. 261쪽에 보면은 그러면 이제 우리가 모더니즘 하면 이론은 누가 최재서가 들어온 겁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그 시에서 모더니즘을 가장 잘 구현한 사람은 누구다? 김강균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 뭐다? 김기림입니다. 김기림이가 이제 모더니즘 시를 이제 처음으로 완성시킨 겁니다. 그것을 그대로 발전시켜서 생긴 사람은 김강균. 그것을 심화시킨 사람이 이상입니다. 이상. 그렇잖아요. 그렇게 이제 우리가 보죠.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바로 많은 게 우리 잘 알자 시문학파에서 출발을 해서 모더니즘으로 그렇죠. 이미지점, 주지주의로 발전한 시인이 바로 정지용입니다. 그래서 정지용 시인을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지용 시인이 우리가 2014학년도 출제가 됐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정지용 시인이 30년대, 30년대 가장 대표적인 시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는 또 계속 그 이후로도 이어지지만은 그래서 어떤 시는 특정한 시기에 했지만 정지용은 바로 이렇게 걸쳐 있다는 거죠. 우리 시에 대표적인 시인 중에 하나죠.
그래서 우리가 정지용 시인이나 우리가 많은 게 이제 뭐 서정주라든지 이런 사람이 이상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대표적인 우리 시인들이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 시인은 좀 뭐 김소월 그렇잖아요. 이육사, 윤동주 이런 사람 다 대표적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제일 먼저 알아둡니다. 제일 먼저 기억을 하죠. 그러다가 이제 김경규 가서 그다음 뒤를 보세요. 이제 이걸 하려고 하는 이제 262쪽에 보면은 모더니티의 뭐 그러니까 모더니즘의 손산 작가가 모더니티적인 작품을 쓴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 모더니티라는 거는 모더니즘의 경향을 쓰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출제됐던 누굽니까? 오장환입니다. 그렇죠? 모촌이 이제 우리가 출제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 문학사가 이제 바로 뭐 이렇게 이제 흐름을 보는 겁니다. 알겠죠? 흐름을. 그래서 이제 이래 정리를 해놓았던 거예요. 예,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이제 이 30년대 후반이 되면 40년대로 가면 30년대 이제 우리가 후반에 가면 이제 저항시, 참여시가 생기죠. 그게 바로 이제 윤동주나 이육사가 이제 생깁니다. 이것이 이제 시 쪽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역사수인 소사문학의 산문 쪽으로 이제 보세요. 그게 바로 265쪽에서 이제 우리가 볼까요? 거기 보면 이제 265쪽에 가면은 이제 우리가 뭐는 30년 되면은 보세요. 264쪽에 보면은 이 30년대 소설의 경향을 선생님 도표를 해놨죠. 이건 우리가 뭐 문학 총론할 때 다 배웠던 거니까. 그만 하면은 뭐 모더니즘 이제 소설입니다. 그렇죠? 소위 말하는 모더니즘 소설 나오면 가장 이 시대 대표적인 단어가 룸펜입니다. 룸펜. 룸펜이라는 거 알죠? 그렇지. 요즘 똑같습니다. 요즘도 대학 실업자, 여러분이 룸펜이죠? 여러분이 룸펜이다, 이 말은.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30년대 가장 대표적인 많은 거야. 특징하면 룸펜들입니다. 그렇잖아요. 그 치석 갖고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인 거죠. 그렇잖아요. 예, 그 다음 그것이 바로 많은 거예요. 이제 대부분 이때 이제 생긴 게 바로 뭐예요? 농촌소설이나 농민소설입니다. 넓은 의미에 하면은 농촌소설이 됩니다. 그렇잖아. 농촌을 소재로 한 전부 다를 이제 농촌 소설이라 합니다. 그러면 농민 소설은 바로 뭐야? 계층 간의 갈등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계층 간의 갈등. 그러니까 지주와 많은 게 소작농의 갈등 구조를 그린 걸 이제 우리는 농민 소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농민 소설이라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농촌 계몽 소설들이 있죠. 이런 분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분류별로 나타나는 뭐야? 작품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작품이 딱 나오면 사실주의인데 그다음 세분화시키는 이제 비교하는 거니까. 전체는 만약에 똑같이 우리가 뭐야 이무영이 그 상록수가 나왔다, 그렇지? 그러면 상록수가 나오면 농촌 소설인데 농민 소설은 그거는 농촌 계몽 소설이죠, 그렇죠? 우리가 사천이 나왔다, 모래톱 이야기가 나왔다. 그러면은 그것은 바로 뭐야? 농민 소설이 됩니다. 그렇죠? 농민 소설. 그러니까 똑같은 농촌 소재를 다루었지만 농민 소설이 된단 말이에요. 그것은 바로 지주와 소작인의 갈등 구조, 착취와 피착취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주의적 경향이 크다. 계급주의적 특성이 크다는 겁니다. 계급주의적 특성. 그다음에 우리가 본본 동백꽃 같은 이런 걸 우리는 뭐라 그래? 농촌 소설이라고 한다. 농촌의 그런 소재로 소박한 정감을 그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속에는 뭐예요? 우리 농촌이니까 일제시대 때니까 농촌이니까 수탈이 있죠. 근데 수탈은 있지만 그것이 주된 건 아니라는 겁니다. 주된 거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일제시대니까 당연히 시대 문학은 뭐예요? 소설은 특히 시대 반영을 하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일제시대는 다 착취당하잖아요. 식민지 사회니까 그렇잖아요. 식민지 사회 착취 구조를 그리는 거는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우리는 많은 게 노골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그렇잖아요. 이렇게 해학적으로 그렇죠. 이걸 드러낸 거. 그렇다고 그게 바로 해학적으로 드러냈다고 해서 현실 참여성이 없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예전에는 그냥 많은 게 참여주의 문학에 초점을 두다 보니 우리가 민주화에 초점을 두다 보니 7, 80년대 그렇죠. 민주화 운동에 초점을 두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전원파 이런 것들 현실 도피다, 정도파를 현실 도피다 이렇게 했는데 그럼 문학이라는 것은 이육사와 윤동주와 같은 그런 작가도 있겠지만 그렇잖아요. 문학은 우리가 말하는 게 간접적인 비유적인 표현이니까 우회적인 표현이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노골적으로 저항하는 레지탕스적인 문학도 있지만 그것을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속에는 다 그런 저항의식이 있다는 거죠. 작가의식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너무 우리는 7, 80년대 그렇죠. 민주와 비민주의 그런 대립구조를 보다 보니까 문학을 이분법적으로 자꾸 진단을 했다는 겁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가 그런 세대들이 잘못한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무조건 하는 거야. 정부를 부정적으로 보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저항하면 참여하면 무조건 선으로 보고 그것이 아직까지 우리가 하는 거 민주화가 달성된 이 시대도 그것을 이념이 지배하고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오늘날
오늘날 우리한테는 바람직하지 않은 사고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은 다시 이광수의 재조명하자 이런 문제가 많이 등장을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광수라는 사람은 그런 친이고 매국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그 시대 작품을 쓰다가 보면 이런 작품도 있고 저런 작품도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을 너무 많은 게 그 작가의 작품이나 경향을 도외시하고 그렇죠. 특정한 하나의 행위를 너무 많아.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학가다운 모습으로 다시 재몽을 그게 이제 우리가 성숙한 이제 우리 민주 시민으로서의 역할로 가는 겁니다. 그다음에 역사 소설이나 순수 소설에 이런 게 많이 등장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모더니즘 소설이 가면 이제 우리가 보세요. 우리 265쪽에 보면은 모더니즘 소설 딱 하면은 우리가 잘 아는 대표적인 게 바로 누굽니까? 바로 많은 게 박태원과 이상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이제 가죠. 그러다가 이제 이상과 이태원이 이어서 쭉 등장하고 나서 그다음에 우리가 시험에 나왔던 게 이제 우리가 볼까요? 269쪽에 보면은 시험이 그 도표가 있잖아요. 요점 중에 30년 소설이 모더니즘 소설 하면은 대표적인 게 우리가 심리 소설이죠. 그렇죠? 모더니즘은 사실주의인데 소설이 있는데 왜 모더니즘 소설이 하느냐? 그것은 바로 모더니즘 기법을 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내면, 그러니까 모더니즘 소설은 사실주의에 비해서 뭐가 됐다? 플롯을 해체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왜 플롯을 해체하느냐? 인간의 내면 심리를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심리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죠. 근데 또 그 모더니즘 소설에서 다시 또 뭐하는 게 이상과 같은 초현실주의 작품은 더 뭐예요? 구조를 해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뭐다? 우리는 공부는 상대적입니다. 알겠죠? 상대적. 그걸 잘 기억해. 그러면 왜 플롯을 해체했다는 해나는 거? 이거는 또 뭐야? 왜? 그러면 뭐야? 모든 다른 소설은 이상의 초현실주의에 비해서 플롯을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뭐 해체 이렇게 하느냐? 상대성입니다. 알겠죠? 상대성으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다음 뒤에 보세요. 우리가 270쪽에 딱 나왔던 게 보세요. 바로 뭐다? 세태소설이. 똑같은 모더니즘 사실주의인데 있잖아요. 천변 풍경을 세태소설이랍니다. 그게 이제 이번에 출제가 됐던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앞에 나왔던 많은 게 똑같은 모더니즘 신대. 그렇지? 그렇죠. 그러니까 오장환의 그런 모천이라든지 이런 시들은 우리가 말하는 게 이용학이나 백석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용학과 백석 나오면 20년, 30년대 바로 전부 다 뭐예요? 유랑인의 비애죠. 그러니까 가족 공동체를 회복하고 싶은 겁니다. 그럼 모천도 마찬가지. 여기 이제 아까 모더니 경향이, 모더니티의 경향이니까 근원적인 본질에 뭐 하는 거예요? 그런 어떤 뭐 하는 거예요? 행복과 안정. 그렇잖아요. 그런 걸 추구하는. 그래서 거기도 우리가 모천이니까 떠돌이죠. 그렇지?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 우리가 많은 게 그런 유랑하게 된 농촌의 피폐한 농촌의 모습입니다. 자, 그것은 일제시대고 그거하고 비슷한 성향을 지닌 게 농촌의 피폐한 모습을 그린 게 7, 80년대 대표적인 시가 뭡니까? 7, 80년대 하면 대표적인 시라면 누굽니까? 농촌에 나오면 신경님의 농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가 상호 텍스트. 그래서 대표작이 탁탁탁 떠올라야 된다는 겁니다. 그 형태 자체. 그래서 신경님 농무도 똑같죠. 그것은 바로 농촌에 바로 뭐 하는 거예요. 그때는 도시 산업화입니다. 그렇지? 도시화와 산업화로 인해서 농촌이 피폐돼가는 모습을 그린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농촌이 그렇게 이제 붕괴돼가는 현실을 이제 그린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런 이제 모습들. 그러면 이제 그 농촌의 모습이 그것이 이제 돌아와서 이제 도시 근로자들의 애환을 그린 것이 이제 우리가 도시 소설이 되는 거죠. 그 도시시가 되는 거. 그 다 모더니즘이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같은 이제 그런 모습으로 이제 변해가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보면 돼요. 그러면 세태소설이 하니까 이제 보세요. 그는 뭐가 안 돼요? 세태를 묘사하는 거죠. 이런 단어를 이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가장 대표적. 그러면 지금 이제 아직까지 우리가 원래는 출제가 안 됐으니까 뭐가 풍자소설이라는 게 출제가 안 돼 있죠. 해학소설, 해학이나. 그러니까 우리가 최만식이나 바로 뭐다? 김유정이나 이런 건 아직 출제가 안 됐으니까 또 항상 그러면 이제 우리 스님 작년에 그 이야기를 항상 강조했대 이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중요한데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하겠죠. 중요하다는 거 왜 안 나오느냐 그랬잖아요.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30년대를 우리가 잘 보는데 그 중에서 이제 우리는 뭐 아직 안 나왔으니까 중요한데 안 나왔으니까 원래 확률이 더 있겠죠. 또 원래 안 나오면 내년에 더 확률이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게 이제 공부를 해 나가는 겁니다. 왜 중요한데 자꾸 안 나왔다는 거 계속 이제 나올 확률이 그만큼 높아졌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중요한 건 여러 개 있는데 한 개만 제일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렇게 이제 예측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중요한 걸 했고 또 내년에 하면은 뭐 원래 또 하면은 또 그만큼 잘 알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만큼 확률이 높아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선택과 집중하라는 건 중요한 걸 먼저 집어넣어놓고 그걸 계속 합니다.
그렇잖아요. 계속하고. 그 다음 그것이 이제 안 나왔다. 그러면 내가 또 뭐 실패를 했다. 그러면 그것을 또 하면 했던 걸 또 해야 하니까 쉽죠. 그만큼은 이제 확률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보죠. 그래서 우리는 대표적인 작품이 딱 뜨는, 그러니까 항상 문법을 하듯이 어떤 특정적인 사조라든지 특징이 하면 그 작품이 딱 떠올라야 됩니다. 작품이 대표. 그러면 거꾸로 시험은 뭐 그 작품이 나오면은 뭐나 시험은 항상 작품이 나오는 거고 문법도 예문이 나오듯이. 그러면 거꾸로 상위 구조를 쭉 떠올려야 된다는. 그러면 답이 저절로 흘러나와 버린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 공부를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는 선생님이 가르칠 때는 그렇잖아요. 갈 레벨로 해서 이제 작품이 제일 끝으로 가서 공부를 하지만, 가르치지만은 실제로 이제 뭐는 그걸 익혀놓으면 이제 여러분 역순으로 환기하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 그 작품이 딱 나오면 뭐 하는 거예요? 상위 구조가 쭉 뭐다는 걸 떠올리는. 그게 이제 실전 과정입니다. 알겠죠? 지금은 기초 과정이니까 이제 지식을 익히는 쪽으로 가니까 그런 흐름을 익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걸 해놔놓으면 이제 역순으로, 이게 있잖아요. 그걸 이제 우리는 교과서나 작품이나 자료를 통해서 거꾸로 이제 환기하는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실전 공부예요. 그러면 실전 문제는 그렇게 철제가 되니까.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상하관계를 이렇게 서로 상호작용으로 하면은 그만큼 쉬워진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공부하면 돼요. 이것이 이제, 그러면 왜 이렇게 문학사라든지 이런 갈래를 해야 되는지 알겠죠? 그럼 책에 이거 다 있잖아요. 선생님 적어놨잖아요. 여기 이렇게. 그러니까 선생님이 책을 보면은 그렇잖아요. 그 작품이 다 거기서 중요한 부분이 포인트가 이렇게 정리를 해놨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그러네 여러분 생각을. 이렇게 이제 봐야 공부가 효율적인데 왜 그 해법 16조 이런 걸 보느냐 이 말입니다. 그걸 내가 이해를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법 16조는 뭐다는 거는 잡다하게 알 수는 있지만은 그렇죠. 뭐가 모른다? 중요한 선택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리뭉실하게 아는 데는 그것이 많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중학생을 상대로, 고등학교를 상대로 풀어놓은 거니까 이해가 쉽죠. 그러면 여러분이 그 수준이냐 이 말이야. 지적 수준이 그것밖에 안 되느냐 이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 하는 데는 이해는 빠릅니다. 이해는 빠르는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렇게처럼 많은 게, 그걸 다 하고 나서 이렇게 어떻습니까? 중요도를 선택을 해서 묶어서 분류하지는 스스로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이 아는데 이제 완전 대충 보기는 봤는데 답을 쓰니까 그렇게 두리뭉실한 답이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은 이렇게 보세요. 쓰는 거 보세요. 세태소수라고 보시면 그 위에 있는 한 줄만 쓰면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여기 섞여 있는 거. 그러면 전변풍계는 어떻게 표현했는데, 표현 기법, 표현상의 특징, 요거 쓰면 될 거 아닙니까? 위에 있는 두 줄만 쓰면 되죠? 그럼 서다평이 요 두 줄만 쓰면 되면 답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많이 쓸 것도 없잖아요. 그건 서다평이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가는 뭔 반면 나는 뭐다. 이거 답 됐잖아요, 요게. 그러니까 이렇게 읽기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책이 여러분 똑같은 작품이고 똑같은 그거지만은 뭐다? 임용에 맞게끔 구성을 해놨다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무식해서 일부러 이걸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무식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한테 책장 살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책이는 뭐예요? 여러분의 임용에 하는 데는 비효율적이라는 겁니다. 비효율적이다. 그렇죠. 효용성이 떨어진다 이 말입니다. 효용성이. 그러니까 효용성이 높도록 많은 게 편제를 해놓은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것은 선생님이 이제 몇십 년 동안 책을 써왔기 때문에 책 쓰고 문제 낸 데는 선생님 도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것은 선생님이 그게 또 엄청난 수입을 가져왔었으니까. 실제적으로 학교에 있을 때도 학교에서 월급보다 그게 훨씬 셉니다. 그게, 그렇잖아요. 문제 내고 가는 게 그게 훨씬 세요. 그래서 여러분도 하는 게 선생님이 배고프지 않습니다. 자기만 노력하면 알겠죠. 그 무식하고 그렇게 돌대가리들은 배고프지만은 자기만 노력하면 얼마든지 부를 얻을 수 있어요. 또 자기 능력도 없고 명성도 없고 부도 없고 그렇잖아요. 오늘날 현대사회는 많은 게 명성도 부도 없고 다 얻습니다. 한 놈이 독식을 하지 그렇잖아요. 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그만큼 이렇게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게 여러분들이 그런 재능을 가지고 학교 가면 남보다 보는 게 그렇잖아요. 많아지니까 얼마든지 재미있게 선생을 더 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수입도 생기고 그렇잖아요. 또 애들한테 인정도 받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문제를 쓰니까 내가 모의고사 치고 이런 것을 가지고 그렇잖아요. 애들한테 모의고사를 치는데 그렇잖아요. 생각할 거 아닙니까? 애들도 우와 선생님 짱이야. 그 새끼 좀 알아봐. 그러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내가 여러분 우리 대성이나 중앙이나 모의고사 이런 많이 쳤잖아요. 그런 거 선생님이 출제를 해갖고 하잖아요. 그거 하면 한 200만씩 줍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그 200만 원은 많은 거야. 그거는 우리한테는 지금 출판사는 껌값이죠. 저거는 그게 200만 원, 그거는 절매입니다. 절매판이 그걸 이제 해서 썼습니까? 딱 팔아가서 우리는 판권을 넘기는 겁니다. 그때는 60문제, 65문제 판권을 딱 넘겨버리면은 그랬잖아요. 저거는 천국의 모의고사를 보니까 수십억 벌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한 모의고 칠 때 하면 얼마씩 냅니까, 보통? 5,000원, 6,000원 이래 냈잖아요. 그게 전국 단위로 고등학생 쳐봐야 몇 명입니까? 그러니까 새끼 도둑놈들이죠. 그렇지? 그 갑질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학 들어가면, 어쩌면, 그래서 이제 남한테는 보면은 뭐야? 엄청나죠. 그치? 꼴란 60문제 내가 그렇잖아요. 그게 뭐 선생님 뭐 한 달 월급이 날로 들어오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형태 자체에서. 그러니까 그 다른 선생한테는 엄청나죠. 그 60문제 내려면 피골이겠지, 상집하지, 영혼을 갉아먹는 그런 이제 작업을 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걸 이제 자꾸 또 처음에는 힘들지만은 여러 개 문제를 이렇게 해놔놓으면, 그렇죠. 우리가 발명가처럼 평상 수시로 이렇게 문제를 해놓으면 모의고사도 주고 출판사도 주고 그렇잖아요. 이렇게 해서 쭉 해서 이제 그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게 이제 하면은 보는 시야가 달라지죠. 왜? 창작을 하고 뭐 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생활하면서 그걸 하라는 겁니다. 자꾸 익히는 게 아니라 활용하면서 일상생활에 대화할 때도 뭐 하는 거예요. 지금의 임용의 용어를 가지고 지금 문학은 오늘은 문학 용어로 모든 걸 놀아라 이 말입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문학 용어로 모든 대화를 하라는 겁니다. 일상 집에 가서 하루를 완전 문학으로 빙의가 되는 겁니다. 그럼 옆에 사람은 저 또래가 뭐야 무슨 소리 하고 있는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러면 어제 같은 문법을 한다. 문법과 뭐는 교과 용어로 놀아라 이 말입니다. 그래야 생활화가 될 거 아닙니까, 공부가. 그게 이제 그만큼 집중력이, 그 효율성, 공부의 방법이죠, 공부 방법. 예전에 한번 친구 그런 놈이 어떤 놈이 그 공부를 잘하는 선생님 학습법에 이제 좀 관심이 많으니까 대부분 보면 대입에서 서울대든 그 수석하거나 이런 놈들이 이제 학습법을 이제 조금 선생님이 좀 받는 편입니다. 그걸 이제 언젠가는 선생님이 이제 그런 걸 조금 한번 하려고 연구하고 이제 그런 걸 하나를 좀 제시하려고. 왜냐면은 똑같은 재능이고 똑같은 시간을 투자하는데 어떤 놈은 잘하고 어떤 놈은 못한단 말입니다. 그럼 똑같은 걸 가르치는데 어떤 사람은 잘 가르치고 어떤 사람은 못 가르친다는 겁니다. 있지? 그 방법에 따라서 확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한 놈이 이제 하는 보면 얼마나 많은 게 이제 잠을 자는데 이제 공부를 자는 짜투리 잠을 이제 자면 자기는 이제 종합 딱 치면은 어떻습니까? 이제 대부분 뭐 우리 학교 가깝게 가면 사물함이 있잖아요. 있지? 위에 복도라든지 이제 그래서 걔는 거기 가서 근데 노는 시간 되면 그 짧으니까 점심시간이 노는 시간이 짧으니까 공부하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집중이 잘 안 되니까. 그러면 지는 뭐 하는 거예요? 그 시간을 뭐로? 잠자는 시간으로 활용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 딱 치마 뽀록 가가 뭐야? 거기가 사물함 위에 가가 딱 이제 눕는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완전 시체놀이처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처음에는 잠이 안 오겠죠. 시끄럽고 이런 환경에 익숙해가 나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한 달 일이 되니까 탁 누우면 탁 잔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뭐예요? 자기가 탁 잤는데 순간적으로 좀 피곤하고 이래서 좀 깊이지 않는데 어떻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들어가면서 깨워가지고 이제 수업 교실로 복도에 이제 사물함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게 명물이 되는 거지. 그치? 명물이 되면서 자기가 이제 그게 처음에는 저 또라이 미친 새끼 이랬는데 남이 이제 그걸 인정을 해버리니까. 그렇죠. 쟤는 저렇게 자. 그러면 이제 걔가 자면 안 깨운다는 겁니다. 조용하게 이제 걔 옆에 그쵸. 장난도 덜 치고 그 속에서. 그렇게 하나의 어떤 자기 공간을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러면 하루에 생각을 해보세요. 하루 몇 시간입니까? 그렇죠. 학교에서. 그럼 노는 시간이면 한 5분, 10분만 잔다 해도 하루에 뭐 7, 8시간이니까 많은 거. 1시간 아닙니까? 점심시간까지 하면 1시간 반은. 그럼 낮잠을 1시간 반 자면 많이 자는 거죠. 낮잠 한 30분만, 20분, 30분만 자라는 거예요. 낮잠인데.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많은 거예요. 자기가 피로 회복이 그만큼 빨리 된다는 겁니다. 에너지 회복이. 그러니까 나름대로 자기에 많은 거에 맞는 특성을 빨리 개발한다. 그게 잘하는 놈은 그런 게 있습니다. 보니까 자기 몸에 맞는 자기 이 생체 리듬에 맞는 방법을 자기가 찾아요. 아주 효율적으로. 그걸 잘 찾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러고 그걸 지속화시킨다는 겁니다. 지속화시킨다는 거에 자꾸 헷가닥 바꾸는 게 아니고 그걸 자꾸 자기화시켜 나가는 그게 좀 끈기가 있더라는 거예요. 좀 우직함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그만큼 효율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팔랑귀처럼 왔다 갔다 이래 하지 말고 그렇잖아요. 바꾸지 말고 그거 한번 이래 저게 맞다 싶으면 우직하게 그랬잖아.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겠죠. 자꾸 잘 되면 인생이 그게 다 풀리게.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조금 하자는 거. 됐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이걸 왜 이제 이 페이지를 먼저 보여주느냐 하면 작년에 우리가 여러분 나왔으니까 그렇죠. 왜 작년의 문제를 이런 식으로 이 지금 책에 있는 이런 식으로 하면 쉽잖아요. 여기 있는 것대로. 그러니까 이 책이라는 거 이 선생님이 교재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상당히 많은 거예요. 선생님이 고민을 하고 만드는 겁니다. 수없이 고민을 하고 어떤 걸 넣고 어떻게 많은 거 박스를 치고 어떻게 요점 정리를 해주면 효율적일까 수없이 고민을 합니다. 또 일부러 선생님은 직접 선생님이 책은 다 선생님이 다 편집하고 다 만듭니다.
어떨 때는 몇 년 걸리고 몇 달 걸립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일부러 하느냐 이 말입니다. 직사계 선생님이 독수리 타법인데 그치 직사계 고생입니다. 하면은 어떨 때는 막 밤에 한참 자다 해놔놓은 게 다 해놓은 게 다 날라가 버리고 그렇잖아요. 막 그래가 진짜 뚜껑 열리는 수가 많이 있죠. 너무 하다가 이렇게 자다가 퍽 엎어pun데 이게 확 날라가 버리고 그렇죠. 잘못 짚어가지고 그랬잖아요. 컴퓨터 푹 날라가면 이게 밤새 맨날 며칠인 게 다 날라가는 수도 생긴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경우가 이제 하기 많이 있죠. 그래서 이제 선생님 하면은 그런 게 하도 몇 번 겪어서니까 예전에는 당구할 때는 그게 많은 거예요. 그래 다 날라가가 3달 동안 강의를 쉬은 적도 있습니다. 자료가 막 몽땅 다 선생님 컴퓨터 도둑맞아서 선생님 완전 굶어 죽어야 됩니다. 저거.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한번 노량진 수사님 갔다가 이제 계단 내려오는데 넘어졌어요. 미끄러지니까 계단에서 빙판길이니까 떡 넘으면 이 가방 컴퓨터 가방을 떡 쥐는데 그렇잖아요. 컴퓨터 이게 이제 바닥에 깨지면 큰일 나잖아요. 이 파일 날라가 보면. 그러니까 이걸 우다제가 이렇게 손을 팍 짚었어요. 그러니까 컴퓨터가 이제 괜찮았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고 다행이다. 이제 또 갔는데 또 보니까 나중에 저 차 타고 가는데 보니까 손가락이 돌아가 있어요. 이게 손가락이 그때는 몰랐죠. 그래서 컴퓨터가 다행이라는 것만 이제 기억을 하고 그러니까 버스를 딱 타고 가는데 뭔가 이게 안 잡히는 거. 그러니까 이 새끼 손가락이 픽 돌아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게 팍 짚었는데 여기에 신경 그러니까 이게 안도감이 되는 게 이게 아픈 것도 몰란 거죠. 상황이. 그러니까 버스에 또 앉으니까 뭐가 좀 불편해요. 보니까 이렇게 뚝 돌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사람이 이제 자기 그거에 대한 그렇잖아요. 집중도 선생님 그걸 했다는 게 아니라 자기가 관심 있는데 거기에 초점을 두다면 다른 거에 대해서는 큰 고통으로 별로 안 느껴진다는 겁니다. 그 형태 자체가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제 그걸 하면 된다는 거죠. 자, 이게 이제 바로 뭐다? 우리가 이제 문학사들의 이제 초점 책입니다. 이걸 하나하나 나중에 이제 중요한 부분을 보라 할 때 잘 보세요. 그래서 보면 아주 쉽다. 자, 우리가 이제 오늘은 이제 우리가 여러분 이제 이 갈래론을 하기 전에 문학사의 흐름을 한번 봅시다. 알겠죠? 문학사의 흐름을 그는 이제 나중에 표를 하나 주겠습니다. 그냥 한번 들으세요. 전체적으로. 자, 고대 문학사입니다. 그죠? 우리가 현대 문학사나 고대 문학사는 전부 다 뭐로 되어 있습니까? 문학사니까. 시대별로 되어 있다면, 시대별로. 그렇잖아요. 시대별로 되어 있고, 그 다음 고대 문학사는 전부 왕조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주 분류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걸 이제 하기 전에 이제 문학의 본질을 이제 문학 개론을 하면 됩니다. 문학의 본질을 이제 우리가 기억을 하면은 제일 중요한 거는 뭐는 거예요? 문학은 문화산물입니다. 이건 나중에 문학 개론을 할 때 조금 하겠습니다. 그럼 저때를 하고. 이 문학이라는 것은 바로 뭐는 거예요? 문화산물이다 이 말입니다. 문화산물이다. 즉 쉽게 말해서 문화상이 반영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문화상이. 그 다음에 문학은 바로 뭐는 거예요? 이제 제일 첫 번째 문학 개론에 우리가 거기 보면은 이제 문학 교육과정 해설서에 보면 첫 번째 문학은 언어예술이다. 이런 말이 들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가장 기본이죠. 그죠? 이게 제일 먼저입니다. 사실은 언어예술. 문학은 우리가 예술 영역. 그러니까 자, 정의를 하면 문학은 언어예술이다. 이거는 뭐야? 정의죠. 문학의 정의죠. 그러니까 문학의 상위 갈래는 뭡니까? 예술이잖아요. 예술. 그래서 우리가 정의항이 있으면 종착이 있고 뭐 하는 거야? 피정의항이 있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피정의항은 정의항보다 항상 상위를 해야 됩니다. 그 사람은 동물이다. 이런 것처럼. 그치? 그러니까 문학은 언어예술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이제 뭐 하는 거야? 예술. 문학과 같은 동격에 있는 다른 예술은 전부 뭐야? 언어라는 매체 차이가 있다는 거지. 예술 중에서 언어로 하는 거는 문학이고 예술 중에서 뭐야? 그렇죠. 선과 색채로 하는 것은 뭐예요? 회화다 이 말입니다. 회화란 선과 색채 예술이다 이 말이죠. 그 다음 무용은 바로 뭐야? 행동 예술이라는 겁니다. 그치? 행동이 예술 중에서 행동이 뭐야? 주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만 그 정의를 알면 뭘 잘할 수 있다. 그 종창이 그 정의, 즉 정의향이 가지고 있는 뭐야? 속성입니다. 속성. 제일 중요한 속성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갈래 중에서 그러면 정의라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여러 형태로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뭐다? 표현 매체로 정의를 내린 거죠. 그치? 그 예술의 표현 매체를 가지고 정의를 내리는 겁니다. 그걸 이제 빨리 기준을 떠올려야 됩니다. 표현 매체를, 그럼 예술을 나눌 때는 주로 표현 매체를 가지고 빨리 나눈다는 겁니다. 왜? 매체가 눈에 제일 많이 보이니까. 제일 쉬우니까.
그렇잖아요. 그 속성을, 그러면 언어라는 것을 이제 가지고 있는 예술이다. 자, 그러면 어제 이제 문법 할 때 배웠잖아요. 바로 국어와 언어와 삶, 이렇게 배웠죠. 국어와 삶, 이걸 배웠잖아요. 거기에서 보면은 뭐야? 첫 번째 단락이 뭐냐? 언어와 사고. 그렇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렇지. 언어 속에는 뭐가 담겨 있다? 그 사람의 바로 뭐야? 사고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사고, 사상이 담겨 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뭐야? 이 언어예술이다. 이 말은 속에는 그 속에 어떤 가치관이 들어있다. 이 말이야. 사상이 담겨 있다. 이 말이야. 그 속에 사고가 담겨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문학 속에 문학을 배운다는 거, 그 문학을 쓴 사람의 뭐야? 사상이나 가치관이나 사고를 배운다는 겁니다. 사고. 그걸 배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제일 쉽게 생각하면 고전문학이 이제 고전 시가를 배운다. 그렇지? 강호가를 배운다. 그러면 거기서는 뭐예요? 사대부의 사고를 배운다는 겁니다. 사대부 중에서도 그렇잖아요. 바로 뭐는 거야? 살인파의 사고를 배운다는 겁니다. 조선 사대부 그렇잖아요. 사고를 배운다. 그럼 우리가 기녀시다 이 말은 당시 그렇잖아요. 여인들의 사고를 배운다는 겁니다. 그러면 허균의 홍길동지를 보면 당시 많은 거야. 그렇죠. 적서차별하는 진보주의자의 사고를 배운다는 겁니다. 계획주의의 사고를. 그걸 이제 그게 이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 가치관이 되겠죠. 그 다음에 당시 문화상을, 이 두 개를, 그러면 이제 문학은 바로 뭐예요? 당시, 자, 문학의 목적은 뭐라 그랬습니까? 일반적으로 제일 쉽게 생각하면 목적은 욕망 실현입니다. 욕망 충족이에요. 그러니까 현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으니까 욕망 충족은 재화로 하는 거지. 그치? 재화. 그렇잖아요. 욕망 충족은 재화가 가장 1차적인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마슬로우 욕구 단계설로 보면 욕망 충족의 가장 1차적인 게 뭐예요? 생리적 욕구입니다. 싸고 하는 거죠. 먹고 싸는 겁니다. 그게 가장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공부하고 싶지만 배가 꼬록꼬록하고 못 싸고 이러면 있으면 막 골통이. 여러분 만약에 하루 종일 내가 수업을 계속 한다. 그렇지? 이 싸우러 가고 싶은데 못 싸러 가고 뭐 붙들면 돌아버리겠죠. 그러잖아요. 모든 게 생각 안 납니다. 여러분 그런 게 있잖아요. 선생님 가끔 차 몰고 가다 보면 갑자기 그렇잖아요. 쏟고 싶은 느낌이 있는데, 이 차가 세울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온 천지 소름이 돋고, 그렇지. 얼굴이 창백해지면서 그렇잖아요. 온 몸에 그렇잖아요. 관략근을 온 천지 그렇잖아요. 힘을 주고, 별짓을 다 한단 말입니다. 별짓을 다 하면. 그럼 아주 고통이 이루말할 수 없죠. 아무것도 생각 안 난단 말입니다. 그런 것처럼 가장 중요한 건 욕망실이에요. 근데 그 재화는 뭐야? 한정돼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문학은 바로 뭐야? 욕망을 충족시킵니다. 욕망 충족. 그러면 욕망을 충족시키는데 이 욕망은 우리가 생리적 욕망이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게 바로 인간은 바로 욕망 중에서도 정신적 욕망입니다. 그것이 이제 미적 쾌감입니다. 쾌락적 기능입니다. 인간은 그렇잖아요. 바로 희로, 애락, 애호, 욕이라는 욕망을 충족시켜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게 안 되면은 돌아버린다 이 말입니다. 기쁨을 발산 못하게 하고 슬픔 못 울게 하고 이러면 돌아버리죠. 화를 못 내게 하면 돌아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쌓여서 사람 폭발한 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야기했잖아요. 욕망 있는 놈이 오래 산다고. 신경질적이고 아주 이런 놈이 오래 살고. 그렇죠. 개팍한 놈이 오래 산다고. 왜? 스트레스 쌓이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그 사람들 오래 산다는 거는 증거된 거는 없지만 많은 게 내성적이고 착한 사람이 암이 걸릴 확률이 많다는 겁니다. 그거는 통계가 나와 있죠. 실제적으로. 그건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은 전부 고통을 속으로 사기니까. 표출을 안 하고 남한테 자꾸 이해를 하니까. 그렇지. 남이 막 잘못해도 그래 그렇지. 내 속을 왜 외향적이지 않고 내성적이다 보니까 자꾸 쌓이니까 이게 많은 거예요. 스트레스가 내면을. 그래 암은 많은 거예요. 자꾸만 내면에 쌓인 분노죠. 분노 덩어리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암이 안 걸리려면 무조건 몸을 따뜻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 몸의 병영구는 36.5도가 밑으로, 즉 34도, 30도 내려가 버리면 무조건 이 병원군이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왜? 몸이 차가우면은 몸의 혈액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화내고 막 이런 다혈질인 사람은 병이 안 걸립니다. 왜? 항상, 그렇지? 몸이 뜨거우니까. 가끔 이게 뇌출혈에 돌아갈 수는 있지만, 그렇지? 이거는 있지만, 몸이 차가우면은 몸속에 있는 모든 암이 덩어리가 아주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암은 전부 기온이 떨어졌어요. 몸이 떨어져서 그래요. 기온이. 그래서 몸을
따뜻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겨울 더 많은 거예요. 그거 뭐 예쁘게 한다고 그렇지 비키니 입고 뭐 입고 달달 떨고 그러죠. 그럼 죽습니다. 그거 알겠죠? 그냥 뭐 두꺼운 거 입고 그렇지 이점 하나 붙여 신고 그래 댕겨요. 알았어요? 그거는 뭐야 장수의 지름길입니다. 그렇잖아요. 괜히 얇게 하다가 일찍 죽으면 그렇잖아요. 괜히 또 일찍 죽으면서 미인방명이다 이렇게 합리화시키지 말고. 그러잖아요. 그러니 이제 형태가 간다. 이제 그건 용담이 그냥 욕망 충족, 이거는 간접적 욕망 충족입니다. 문학은 알겠죠? 그걸 기억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쾌락적 기능이 있거든. 근데 사람은 또 욕망도 충족시키지만 또 뭐냐? 사람은 또 뭘 먹고 삽니까? 자기 뭐야? 가치를 먹죠. 가치를 행. 그래서 우리는 바로 많은 게 교훈적 기능을 주는 겁니다. 왜 사회는 감성과 더불어서 그랬잖아요. 이런 어떤 정적인, 인성적인 가치도 윤리성도 있게 돼요. 그래서 윤리적 기능입니다. 그렇죠. 지적 기능도 있고, 그렇죠. 인지적 기능도 있고, 심미적 기능도 있고, 윤리적 기능도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이제 인간이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적 가치 말은 뭐야? 인지적 요인, 그렇잖아요. 윤리적 요인, 심미적 요인, 이 세 개를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학은 옛날에 인지적, 심리적, 윤리적 복합구조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걸 이제 분류. 그러면 그런 걸 분류할 때는 나는 무엇을 알아서 기쁘고, 기쁨은 여러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쾌감에는 아는 기쁨도 있고, 그렇지? 촉각을 또 만족시켜서 감각을 만족시켜 하는 기쁨도 있고, 깨우침을 얻었을 때 기쁨도 있고, 알겠죠? 기쁨. 쾌락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지적 쾌락도 있고, 심미적 쾌락도 있고, 윤리적 쾌락도 있습니다. 그렇지? 우리가 남한테 선행을 한다, 그렇지? 그렇지? 기부를 한다. 이거는 윤리적 쾌감입니다. 그게 윤리적 쾌감이죠. 새로운 고차원적인 어떤 것을 행했을 때 오는 기쁨. 그렇잖아요. 주는 기쁨, 베푸는 기쁨. 이건 엄청나단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거하고 이제 같은 거. 자, 이렇게 이제 욕구 충족. 그러면은 욕구 충족을 말하는 거야. 바로 뭐야? 안 됐을 때. 즉, 쉽게 말해서 욕구 척에 불만이 있을 때. 그러니까 사회에 불만이 있을 때 뭐를 하겠습니까? 문학을 한다는 겁니다.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사회에 불만이 있는 세력들이 욕구가 충족이 않는 세력들이 바로 뭐야? 문학 작품을 말하는 거야. 창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거꾸로 문학 작품 속에는 어떤 그 사람이 쓴 사람의 어떤 불만이 있는지를 찾으면 됩니다. 알겠죠? 불만이 있는 자. 그러면 그 불만을 주는 사회적 요인을 찾으면 됩니다. 그러면 사회 하면은 뭐야? 사회 문화가 있고, 사회가 있고, 문화가 있고, 역사가 있고, 제도가 있고, 사상이 있겠죠. 그걸 기억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사회상이 있잖아요. 사회적이 있고, 그 역사적 사건이 있을 거고, 그렇지? 제도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사상적 체계가 있을 거단 말이야. 사상이 안 맞아서 갈등이 생기잖아요. 역사적 사건, 전쟁이 뒤터지기나, 그렇지? 전란이 일어나거나, 그랬잖아요. 그 다음 문화가, 나는 뭐 하는 거야? 불교 문화에 살고 싶은데 유교를 주입한다든지 도교를 주입한다든지 그러면 갈등이 생기잖아요. 이데올로기의 갈등입니다. 그 사상이라는 게. 이런 것들이 바로 뭐 그러면 제도는 뭐 하는 거야? 나는 뭐 하는 거야? 여성으로 훌훌 날아다니고 싶은데 남존여비의 사상 제도에 묶여가 내가 못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이제 못하니까 그거는 사회나 역사나 문화나 사상은 뭐예요? 너무나 크다 이 말입니다. 대단히 집단이니까 개인이 뭐 하는 거야? 한가하기는 힘듭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직접 한가하면 직접적으로 생명의 위해가 오니까 뭐로? 글이라는 문학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표출한다는 겁니다. 그걸 기억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문학을 이해하는 가장 첫 번째 지름길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문학은 작품 속에는 무조건 불만이 있다. 알겠죠? 욕구가 뭐야? 충족시키지 못했다. 근데 그 욕구를 충족하는데 무슨 불만일까? 그러면 뭐야? 사회적 불만, 문화적 불만, 사상적 불만, 제도적 불만, 역사적 불만입니다. 그 요인들이 그 5개 요인 때문에 생기는 거다, 이 말. 요인 때문에 생기는. 그러면 그 작품에 뭐를 다 알 수 있어요? 바로 뭐예요? 배경을 다 알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뭐 해주면 됩니까? 해결해주면 되잖아요. 근데 그것을 이제 해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직접적으로 해결하는 방법도 있고, 그렇죠. 참는 방법도 있고, 포기하는 방법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것을 초탈하는 방법도 있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뭐와 환경과 관계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만약에 한용운이나,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월명사나, 이런 사람들은 뭡니까? 자기가 신분이 뭐예요? 성녀고 고성들이니까, 그렇지만 초탈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초탈한다는 겁니다. 왜? 고성인데 정신적으로 남보다 성숙한 사람이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남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뭐예요? 초월이다. 그렇잖아요. 성화다. 이런 말을 쓰는 겁니다. 고차원적인 다른 세계를 끌어오니까.
그렇지? 그 차원, 지금의 세상이 아닌 다른 세상이 끝을 끌어오니까. 그렇잖아요. 차원을 달리해서 끌어오니까 해결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 방법을 그게 이제 우리가 논술 문제에 나왔던 대응 방식의 차이를 묻는 겁니다. 그러면 뭐를 공부를 한다? 그 사람이, 그러면 작가가 가지고 있는 신문상의 특징, 사상,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 그걸 이제 기억을 하는. 그러면 우리 대표적인 한번 보세요. 바로 규언가에 나오는 작가와, 그렇지? 흔한스런가, 시집살이노래 작가와, 진주난문가의 작가와, 용부가에 나오는 그죠? 여인과, 어떻습니까? 대응바, 똑같은 거는 시집살이 고통이죠. 제도 문화가 똑같잖아요. 그런데 대응 방식이 왜 다르냐, 이 말입니다. 그 작가가 처해 있는 환경과 사상과 신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잖아요. 그걸 비교하는 겁니다. 그거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상호 텍스트 공부를 하면 전체가 한 방에 터지는 겁니다. 한 방에 터지는 거다. 그러니까 한계를 하는 게 아니라 절대로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임용이나 그다음에 지금 학교 현장에서는 한계가 절대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그 한계가 다른 거하고 상호 텍스트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을 뽑는 거니까. 그러면 공부를 할 때도 한계를 하면 다른 거와 항상 상호 텍스트. 그래서 2차 수업할 때도 학생이 발표를 하면 다른 학생과 비교 상황을 제시해줘라. 그 다음에 선생님이 활동한 거 비교해라. 그렇지? 그걸 통해서 그 학생의 자존감을 줘라. 그렇지? 만족감을, 성취감을 줘라. 그렇잖아요. 그래야 자기 진단이 가능하다는 거죠. 나는 목표에 다 도달했구나. 나는 조금 뭐가 부족하구나. 그렇지? 그러면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생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교육 과정의 시스템을 잘 알아야 됩니다. 공부하는 방식이. 그러니까 옛날 방식을 무조건 하는 거는 맞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가 중요한 겁니다. 공부를 하고 문학을 하는 거는 맞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죠. 근데 시험 제도에 따라서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는 시대에 따라 변한다는 겁니다. 자, 지금은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매일 아침부터 나가서 땅 파고 그렇죠. 일하면은 바로 뭐 하는 거야? 잘 먹고 사느냐? 먹고 사는 건 해결이 되지만 부자는 안 됩니다. 왜? 24시간 노동하는 사람은 절대로 부자 안 됩니다. 요즘은 뭐 하는 거야? 일을 오랫동안 육체적 노동을 많이 하는 사람은 부가 약합니다. 부가 약해요. 왜? 정보화 사회고 그것도 뭐 하는 거? 고부가가치 산업 사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가가치가 높은 것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부가가치가 높은 것을. 그래 노동을 하되 고부가가치의 노동을 집중시켜야 부자가 된다는 겁니다. 부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잘 깨쳐야 된다. 노동을 하고 장사를 하고 육체적인 노동을 하더라도 부가가치가 높은 쪽에 가서 장사를 해야 된다. 그게 대표적인 게 우리 선생님 예를 많이 들잖아요. 자, 우리가 곧 가끔은 이제 우리 여러분 집에서 가다 보면 지하철 입구나 아파트 입구에 그렇잖아요. 버스장 입구에 할머니들이 채소를 팔 사람이 계십니다. 그 사람들은 보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거의 365일 나오시죠. 항상 그 자리에. 겨울에도 항상 이렇게 그렇지. 완전 그렇잖아. 눈사람을 만들어서 그렇지. 거기서 따듬어서 파십니다. 그런데 그걸 전부 다 팔아봐다 몇만 원 안 됩니다. 10만 원 기껏, 몇십만 원 기쪽 안쪽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24시간 장사하시는 분이나 그렇잖아요. 자, 대표적인 우리나라 뭐 하는 게 채소 장사해가지고 돈 버는 대표적인 성공 신화가 누굽니까? 총각내 야채 가게죠. 들어봤죠? 과구정당하고 그게 이제 요즘 많이 생겼는데 그게 지금 하나의 기업으로 돼 있잖아요. 엄청난 기업으로 돼 있다. 그 사람이 처음 장사할 때 어떻게 했다 그래요? 처음에 바나나 장사, 군대 나와서 바나나 장사했다 그러잖아요. 바나나를 떼가지고 와가지고 그랬잖아요. 파니까 이게 생무니까 못 팔면 썩잖아요. 그날 못 팔면은. 그래서 자기가 50만 원을 이제 해가지고 그랬잖아요. 바나나를 샀어요. 근데 그걸 다 못 파는 겁니다. 아파트 가서 쭉 파는데. 그래서 이걸 이제 어떻게 쳤죠? 그렇다고 집에 매일 가서 바나나 처먹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 술안주로 말릴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이 사람이 뭐 하는 거예요? 야, 이게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이제 주로 바나나는 어린아이들이 좋아하니까 어린이 간식들이 있겠지. 아이들이 어른들보다. 그래서 생각하는 게 자기가 뭐 했다는 거예요? 바나나 이러면 뭐야? 연결되는 게 뭐다? 원숭이다. 그래서 이제 뭐야? 50만 원 가지고 뭐 하는 거야? 30만 원치 바나나를 사고 20만 원을 주고 원숭이를 샀답니다. 원숭이를.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이거는 엄청나게 미치는 장사잖아요. 원숭이는 돈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30만 원에 이문이 나온 분들 한 10% 20% 나온 분들 얼마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뭐 하는 거예요?
원숭이를 한 마리 딱 가져가고 아파트 앞에 가서 그렇잖아요. 바나나를 팍 펴놔놓고. 그러면 애들은 뭐 원숭이 제조를 안 해도 그냥 동물만 있으면 좋아하잖아요. 꼬마들이. 그렇죠. 그래서 원숭이를 하니까 애들이 모여들어들어간 겁니다. 애들 가난 살았고 아무리 마이크로 해도 아예식이 안 오는데. 그렇죠. 원숭이가 한 마리 바나나 앞에 놔놓고 바나나 먹여주고 그렇지. 이제 장난 좀 치고 이러니까 애들이 신기하니까 가다가도 그렇지. 엄마 손잡고 가다가 이제 엄마 보고 가지고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애들은 당연히. 그렇게 애들이 쭉 모여가지고 이제 쭉 하고 그냥 그것만 보여주면 이제 돈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장사니까 그렇잖아. 영업을 해야 되니까 쫙 보이고 자 너희들 원숭이 잘 봤지 잘 먹지 그러놓고 뭐 얘들아 이제 집에 가서 엄마한테 바나나 사달라 해라. 그렇지. 이런 이제 보낸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다음 뭐는 어제 엄마하고 바나나 원숭이 있는데 보러 가자 이러면서 그렇지. 그럼 오면은 이제 길 가다가도 애가 보면은 그렇잖아요. 한두 줄 사가 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는 다 팔리더라는 겁니다. 30만 원치고. 그냥 50만 원치 살 때는 30만 원치 안 팔렸는데 다 팔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하나에 해서 뭐냐 패턴으로 해서 이 사람이 뭐가 됩니까? 영업 방법을 터득하게 된 겁니다. 장사하는 방법. 그게 바로 뭐 하는 거야? 돈을 번다는 목적은 같지만 뭐야? 방법을 달라져. 그치? 할머니는 그 방법을 안 쓰는 겁니다. 맨날 깨끗하게 정결하게 다듬어서 하는 방법을 쓴 겁니다. 그치? 그 방법을 쓴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또 뭐 하는 거야? 그걸 해서 뭐야? 픽업 트럭을 하나 사서 마이크를 달아서 다니면서 이동하면서 팔았다 이 말이야. 그러면 어느 게 할머니보다는 이동하면서 파는 사람이 더 많이 팔릴 거 아닙니까? 아파트 다면 겠지. 여기 하루는 월요일 날은 이 아파트 화요일은 정해놔놓은 거 있지 주기적으로. 그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아파트 보시면은. 그러면 그런 사람이 훨씬 많이 팔릴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누가 뭐야 물건을 파고 채소를 파는 거는 같은데 방법을 달리했다는 겁니다. 그걸 이제 여러분이 조금 기억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첫 시간에 내가 자꾸 이야기하는 거는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1년 동안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한 고부가 가치적인 방법을 선택하라. 근데 그 고부가 가치라고 무조건 나한테 맞는 건 아니지. 나의 여건에 맞아야 됩니다. 내 환경의 속성에. 그렇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러면 이 불만이 있다는 걸 기억합니다. 알겠죠? 불만이 있다는 거. 그러면 요거를 이제 잘 기억해요. 그러면 이제 요걸 가지고 이제 우리는 문화상이 있고 가치가 있고 그다음 불만이 있다. 자, 그러면은 고전 문학부터 한번 흐름을 한번 봅시다. 그렇죠? 자, 고전 문학에는 우리가 문학사를 시대를 한번 보세요. 대표적인 게 운문을 가지고 먼저 합시다. 고전 운문. 그다음에 이제 이게 고대 운문이 있습니다. 그렇죠? 고대 운문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고대 운문은 어느 시대입니까? 삼국시대 이전입니다. 그렇지? 삼국시대 이전입니다. 삼국시대 이전이니까 뭐가 됩니까? 국가의 가치관이나 제도가 정비되지 않았습니다. 사상이 정비되지 않았습니다. 율령이 제대로 반포되지 않은 시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예요? 이제 국어 선생들한테는 한국사 자격시험을 보는 아주 좋은 겁니다. 한국사의 흐름을 잘 알면 국어가 아주 쉬워요. 특히 고전 문학은. 그렇죠. 현대문학도 마찬가지. 아까 말했잖아요. 시대의 문제가 나타난 거예요. 시대 문제를 잘 아니까. 시대상을 잘 아니까. 역사는 시대적 흐름을 잘 알아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자, 고대문학은 여기는 바로 뭐예요? 우리가 어떻습니까? 바로 사상은 무슨 사상입니까? 자, 사상이 중요하니까. 가치라는 거 있으니까. 고대문학은 종교가 뭡니까? 자, 우리가 쉽게 신라시대, 통일신라시대가 이제 기본이니까. 그렇지? 통일신라시대. 신라시대 때가 이제 기본적으로부터 이제 정통문학이 생기니까. 신라시대 때는 사상이 뭡니까? 불교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 유불선이란 도교 종합 바탕으로 있지만, 그러면 그전에는 뭐예요? 고대시대 때는 원시 종합예술입니다. 주술입니다. 그렇지? 원시 종합예술입니다. 그러니까 원시 종합예술이 문학 속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원시 종합예술은 주술이라는 겁니다. 자연물 숭배라는 겁니다. 맞죠? 그게 그대로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 해결을 전부 운명에 맡기는 겁니다. 순응하는 겁니다. 그렇죠? 불만이 있더라도, 욕구 불만이 있더라도. 그것이 이제 우리가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또 고대시대 때는 대부분 집단적입니다. 그렇지? 집단적. 그래서 처음엔 전부 집단. 원시 종합예술이니까. 제천의식이니까. 왜? 불학 중심으로, 마을 중심으로, 공동체. 그래서 생겨난 게 뭡니까? 구지가입니다. 구지가. 집단이니까. 그렇지? 집단 노래고 주술적. 그래서 그 노래는 집단적이고 주술적입니다. 그러다가 점차적으로 사회가 분화되면서, 그렇지? 하나의 삼국시대가 정립이 되면서 뭐 하는 거예요? 점차적으로 이제 개인 땅이 생기지. 개인 국가가 생기니까 개인적인 뭐예요? 그리고 개인이 개인의 정서를 얻죠. 집단 정서가 아니라 개인. 그러니까 개인 서정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게 황조가입니다. 그게 고대 문학의 핵심입니다.
됐죠? 계대문학의 핵심입니다. 거기까지는 그것만 기억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정통으로 이제 문학이 자, 우리가 여기 이제 일감 고대문학에서 이제 향가가 된다. 이 향가가 된다는 것은 바로 보면은 뭐 하는 거예요? 통일신라죠. 자, 우리가 역사적으로 한번 보세요. 역사적으로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으면 그렇잖아요. 이딴 놈들이 있고, 여기 이제 제주도 울릉도 있고, 쪽발이 요래 앉아 있단 말입니다. 자, 우리가 통일신라 하면 어디입니까? 여기죠. 맞죠? 이게 이제 당나라입니다. 이 고구려, 여기 고구려에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신라가 통일한 게 아니고 중국이 통일한 겁니다. 당나라가. 그렇죠? 당나라가 통일한 거죠. 왜? 근데 이 고구려가 여기 뺏겼으니까. 그렇죠? 실제적으로. 그래서 이제 요걸 했죠. 그러니까 요거 이제 이렇게 다자 사회에서, 그죠? 다자 외교 국가에서 이제 어떻습니까? 양국 체제로 갔습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요것이 이제 삼국 통일을 해서 이제 하나가 나라가 됐으니까 우리도 당나라고 맞먹어야 되겠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국가로서의 자존심을 좀 회복해야 되겠다. 자주의식을 좀 가져야 되겠다. 힘을 빌려서 통일을 했지만 자주의식을 가져야 되니까 뭐가 되는 거야? 자주의식이 생기기 위해서는 자주적인 의식이 담겨있는 문화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문화. 그 문화가 바로 문학이다. 그게 향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향가가, 신라는 바로 이어진 노래니까. 그렇잖아요. 신라가 전체 통일하기 전에는까지는 뭐 하는 거야? 4구체, 8구체입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통일이 되고 난 다음에 자주국가로서의 뭐 하는 거야? 자존심을 좀 가져야 되겠다. 우리도 중국과 다른 문화상을 좀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중국과 다른, 그러면 그 전까지는 중국 문화죠. 전부 다. 우리 모든 문화가 중국에서 들어왔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어디 있습니까? 고대 국가는 우리 글자도 없으니까 전부 많은 거야. 한문을 본받았단 말이야. 한문. 한문이 들어왔으니까 한문 구조를 지니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당 구조를 지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대 가요는 전부 사당 구조죠. 기성정결 구조입니다. 그 다음 한문으로 표기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한문으로 표기되어 있다. 그렇잖아요. 한문으로. 그 다음에 옛날부터 우리가 내려오던 우리 노래가 있죠. 그렇지? 그게 민요입니다. 우리 노래. 그러니까 우리 민요에다가 중국기 들어와서 합해서 생긴 게 바로 고대가요입니다. 우리 민요에다가. 그래서 한시와 다른 민요조의 구조를 지니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고대가요는. 사당 구조는 겉으로는 한시처럼 되어 있지만 문구 자체는 그렇지? 그죠? 7원율시, 5원율시 이렇게 아니단 말입니다. 모양은 그렇게 갖추고 있지만 구조는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한시가 그랬잖아요. 그 가요들을 한시처럼 그렇죠. 우리 민요처럼 옮겨놓은 게 바로 한시 모양으로 옮겨놓은 게 우리가 고려시대에 가면 생긴 게 노래가 뭡니까? 그게 소학부단 말입니다. 소학부. 그죠? 한시 구조로 되어 있지만 민요조 율조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민요조 율조로. 어투도 그렇고. 그것처럼 이제 고대 가요는 그렇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통일이 되니까 우리께 필요하겠죠. 그치? 중국 거와 다른 뭔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 노래는 4당 구조인데 우리는 3당 구조를 좀 지내야 되겠다는. 그래서 생긴 게 19체입니다. 기서결 구조가 생긴 겁니다. 기서결 구조가 생겼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이제 그래서 형식이 그렇게 생긴 겁니다. 민요에서 우리 고유의, 그래서 향가의 정의가 보면 19장의 정의가 최초의 우리의 고유한 정형시가입니다. 최초의 우리의 정형시가예요. 우리의 고유한 정형시가입니다. 그건 나중에 향가할 때 할 겁니다. 그건 관리를 할 때. 그러니까 그냥 들으세요. 그러면 향가 노래를 왜 불렀겠습니까? 주로 아까 말했죠. 이 노래를 부르는 사람은 사회 소외계층이죠. 그렇지? 그러면 신라시대 때 그런 글을 알고 소외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태평성대를 구가하다가 이제 쇠락할 때 붙는 거 아닙니까? 주로 19체는 우리 중대, 상대, 중대, 하대 중에 주로 어디? 중대 말부터 하대에 질른 겁니다. 그렇지? 신라를 이제 3기로 분류할 때 역사 시간에 배웠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중대가 이제 대부분 이제 통일 신라 시대부터 시작이 되니까. 그러면 통일신라 시대가 쭉 번창을 하다가 중대 말기부터는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그치? 그러면 타락하니까 이제 그 당시에 글을 배우고 사회 지위계층인 성녀나 화랑이 할 짓이 없다는 겁니다. 옛날 그런 영화를 좀 누리고 싶은데, 그러니까 그들의 영화나 옛날 과거의 그런 찬란했던 회상하면서 한다? 글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게 한가다, 19체 한가다는 겁니다. 19체 한가라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면 됩니다. 알겠죠? 그게 이제 19체 한가 속에 그게 들어있다는 겁니다. 근데 주로 불교적인 겁니다. 그렇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 하는 거야? 유불선이 이제 학교의 화랑채 속의 유불선이니까, 그 다음에 통치가 필요하니까 유교적인 게 필요했던 겁니다. 그게 바로 안빈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가는 대표적인 게 뭐다?
불교적인 노래니까 어떻습니까? 바로 뭐예요? 이제 제망매가, 그 창기파랑가 이걸 보는 겁니다. 화랑 노래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19채는 그걸 보고, 그 다음 8, 9채는 처용가를 보고, 4, 9채는 서동요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가도 몇 편만 하면 된다? 4편만 하면 됩니다. 열심히. 뭐를? 바로 뭐나? 서동요. 4, 9채로서 서동요. 그 다음에 바로 뭐야? 8, 9채로서 처용가. 그렇지. 그 다음에 바로 19채로서는 제망매가, 안민가. 이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그러면 제망매가 하면 창기파는 같은 거니까. 그게 비슷하니까. 그렇지. 그 다음 모죽진 가는 거는 뭐 하는 거예요? 넘어가는 과도기 작품이니까. 그 형태자. 그것도 모죽진하는 것도 죽진항을 추모하니까 창기파란 거 같죠? 죽진한 거 기파랑을 추모하는 내용이 똑같은 거니까. 그걸 이제 기억을 합니다. 자, 그렇게 이제 하다가, 자, 이제 보죠. 거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뭡니까? 신라입니다. 이제 우리 고래까지만 하고 좀 쉬었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여기가 이제 신라죠, 신라. 그렇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뭐 하는 거야? 쉽게 말하면은 신라의 이제 우리가 주체 세력은 누굽니까? 주체 세력은. 이 주체 세력은 주로 이제 누가 지은다? 주체 세력은 주로 뭐 하는 거야? 성녀라든지 화랑이라든지 쉽게 말해서 뭐 하는 게 진골과 성골 계통입니다. 오두품까지입니다. 오두품. 그렇지? 오두품까지입니다. 오두품까지.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이게 이제 일종의 정입니다. 그렇지? 주체 세력이니까. 그러면 이게 대한 반세력들이 있단 말입니다. 반세력들. 그렇죠? 쉽게 말하면 신흥사대부가 있다는 겁니다. 신흥사대부들. 신흥사대부들이 있다. 그러면 신흥사대부들은 대부분의 보수주의자가 아니고 진보주의자죠. 그렇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서구의 문물을 깨친 사람들입니다. 그게 이제 바로 많은 건 누굽니까? 이 신흥사대가 당나라 유학파입니다. 유학파. 그렇지? 그러니까 중국에 많은 거예요. 문물을 벌이들인 당나라 유학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흥사대, 이게 이제 쉽게 말하는 육두품입니다. 그렇죠? 이 사람은 상당히 자, 이 사람들은 뭐를 중요? 승려화랑기가 주로 많은 거야? 관념입니다. 불교니까. 그렇지? 관념의 문제에 집중을 두다 보니까, 불교니까 또 뭐 하는 거야? 내세에 집중을 두다 보니까 현실이 뭐야? 피폐하기 이럴 데가 없습니다. 현실, 백성의 삶의 고통이 이럴려 말할 수가 없다. 나라가 존망의 위기에 처합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많은 게 당나라의 그 당시에 당나라는 바로 유학이 뭐야? 번성을 했다는 겁니다. 유학, 현실학이. 그렇지? 현실적인 일을. 그래 거기서 배워왔던 이 당나라 대표적인 누굽니까? 그렇죠. 이 최치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최치원을 이제 기억합니다. 최치원은. 그러니까 최치원이 이제 보기에는 뭐야? 이게 뭐 썩었대 이럴 데 없다는 겁니다. 썩었어 이럴 때. 그래서 이 사람이 많은 거예요. 현실의 문제를 계획하기, 현실적으로 계획하기 위해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건의한 게 바로 뭐예요? 시무책입니다. 그렇죠? 그것이 좌절됐습니다. 그러면 그 좌절됐으니까 좌절된 욕망을 충족시켜야 되잖아요. 그것이 뭐예요? 이 사람이 불렀던 노래입니다. 제가해산 독서당입니다. 추야 우중입니다. 이야기를 알겠죠? 그러니까 그 현실의 그런 욕망을 실현하려고 했는데 부딪히니까 그것을 많은 거예요. 욕망을 이제 현실을 할 수 없으니까 자기가 현실에서 소외돼서 도태돼서 그 욕망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그 노래를 불러. 그러니까 당나라 유학파니까 무슨 노래를 불렀었겠어요? 한시를 지었단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항찰 문자를 쓰는 게 아니고 그걸 왜 우상으로 여기고 그걸 자기가 진보에 보니까 자, 이 사람들이 바로 뭐 하는 거예요? 다시 주축 세력으로 등장합니다. 이 주축세력으로 등장한 게 바로 고려입니다. 고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뭐예요? 이 신흥사대부, 즉 육두품 세력이, 진보 세력이 많은 거예요. 그대로 이어온 겁니다. 진보 세력. 그러면 이 사람은 육두품이니까 귀족이 못된 한이 있겠죠. 귀족이 못된 한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바로 뭐예요? 자, 여러분 잘 알죠? 통일신라는 이게 뭐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쪽입니다. 자, 고려도 이쪽입니다. 단 뭐가? 수도가 그렇잖아. 서랍을 해서 뭐로 갔을 뿐입니까? 개성으로 갔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남부지방 문화에서 중부지방의 문화를 갔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땅도 똑같고 백성도 똑같은 겁니다. 단 뭐만 이 귀족 세력에서 지방 호족 세력으로 넘어갔을 뿐이에요. 호족 세력으로.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이 호족들도 하나의 뭐예요? 권력자죠. 육두품도 권력자입니다. 그러니까 땅도 똑같고 제도도 똑같고 똑같으니까 이들이 뭐예요? 추구한 것은 뭡니까? 소위 말해서 자기가 뭐예요?
서민을 있다가 졸부가 됐으니까 부자 흉내를 내고 싶죠. 그래서 졸부가 부자가 되면 명품을 먼저 사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명품을 먼저 하면 왜? 그것이 평소의 한이었으니까. 형태 자체가. 그래서 이 사람이 그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육두품이. 처음에는 계획자지만 그렇죠. 그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왜? 여기서 사상체계나 땅도 똑같고 사상 불교가 그대로 이어지니까. 그러니까 관념적으로 계속 이어집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완전히 이 사람들은 뭐 하는 거예요? 생각을 보세요. 이 사람들이 뭐다? 치었고 뭐 한 거야? 이 귀족을 몰아내고 뭐 했어요? 나라를 세웠죠. 일종의 쿠데타입니다. 그렇지? 쿠데타를 이러니까 이 뭐야? 신흥사대부들이 나라를 세웠으니까 다른 놈도 쿠데타를 일으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놈들을 정계의 입문을 못 시키기 위해서 뭐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향차를 쓰면 보급이 빠르단 말입니다. 성녀를, 그 당시 세력이 성녀들이 엘리트들인데, 화랑들인데, 그치? 화랑이나 성녀들이 향찰 문자를 썼잖아요. 그러면 이들을 배제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또 백성들을 배제시켜야 되니까 뭘 쓰는 겁니까? 한자를 그대로 유지를 합니다. 한자를 유지를 하면은 일반 백성이나 다른 사람이 뭐야? 접근을 못하니까. 자기 걸 유지하니까. 그렇게 해서 그대로 갑니다. 그러니까 불교 세력이 쭉 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역사적 사건은 몽고벨란이 생기고 무신의 난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렇지? 아까 말했던 역사적 사건이. 그러니까 또 피폐합니다. 아까 말했듯이 조선 신라 후기도 피폐하죠. 똑같습니다. 이거는 역사 사이클이 똑같아요. 알겠어요? 우리가 고전 문학은 쭉 가다가 후기로 가면 뭐야? 역사적 사건이 전란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때에서 세력이 바뀝니다. 주체 세력이 바뀐단 말이에요. 즉 신라시대 때는 뭐야? 당나라 유학파가 들어오는 거고, 고려시대 때는 누가 됩니까? 신흥사대부거든. 무신의 난해에서 신흥사대부거든. 그러니까 신흥사대 정권은 무신들이 잡았지만은 바로 뭐야?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학력이 없으니까. 이 새끼는 무식해. 그걸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 무신들의 집사가 바로 누굽니까? 신흥사대부들입니다. 유학파들입니다. 당송 유학파, 그 송당의 유학파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송이죠. 당나라와 송나라입니다. 그렇지? 송나라 때. 그 문화들이 이제 그 했던 유학파들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때 이제, 그러면 그들이 또 기존의 것을 꺼야 될 거 아닙니까? 없애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기존의 것을 문화를 틀을 없애려고 뭐를 이제 생긴 겁니까? 그들이 이제 사상의 전파를 하고 기존의 걸 없애기 위해서 생긴 게 바로 경기체가와 가전체입니다. 그들의 문화를 드러내요. 왜? 그들은 유과학적인 사대부니까, 그렇지? 그 다음 진보적이고 현실적이죠. 그러니까 왜? 불교는 관념적이었잖아요. 그렇지? 관념적이고, 그렇죠? 관념론자, 주관적 관념론자들의 그런 때문에 나라가 망하니까 유학을 끌어온 겁니다. 그런데 관념론도 유학은 맞습니다. 관념도 유학도 관념이죠. 그런데 주관적 관념이 아니라 객관적 관념. 유교는 현실정적, 유교는 내세관이 없으니까. 유교는 주권한 뒤에 없잖아요. 살아있을 때 어떻게 하라니까 객관적인 현실을 중시하니까 현실은 객관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은 무조건 객관이에요. 주관은 관념입니다. 초월적인 겁니다. 알겠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주관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객관적 관념론자입니다. 유교를 끌어니까. 객관적 관념자 입장에서 보니까 현실이 지금 보인단 말이지. 그치? 왜? 그렇죠. 몽고 침입이 전기고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나라가 안에 비판은 쉽게 말해서 이제 우리 청산배우처럼 핵심력 내후 외환의 시기입니다. 그렇지? 상황이. 그걸 단어를 쓰는 겁니다. 그걸 나라가 외적의 침입이 심하고 나라가 비폐하고 있다고 쓰면 틀린다는 겁니다. 그게 같은 말인데. 그런 키워드가 코드가 내후 외환의 상황. 이렇게 쓰는 거죠. 내후 외환의 상황. 그 단어를 쓰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신흥사대부가 생겼다. 그들의 사상을 전파하고 뜻을 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문학이 필요했다. 그것이 바로 가전문학과 경기체가단 말입니다. 그래서 가전 속에는 누구? 기득권도 비판하고 무인들도 비판하는, 그래서 풍자문학이 생기는 겁니다. 풍자문학이.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객관적 관념자도니까 바로 교술문학, 교술적 성격을 띠게 됩니다. 있는 그대로 드러내니까. 그게 교술적 성격이 띈다. 이렇게. 그러면 교술적 성격, 교술문학의 주목적은 뭡니까? 교훈을 주는 데 있다. 그래서 갈래를 이제 알아야 되는 겁니다. 교술의 목적은, 그래서 가전이나 경기체가는 교훈을 주는 데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교술적 성격을 띠. 그러니까 가전은 교훈을 주니까 경계시키니까. 그건 나중에 이제 또 하겠습니다. 성격적으로. 이제 흐름만 보세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걔들이 또 다시 최첨과 같은 세력이죠. 그치? 수행사되면 걔들이
기족으로 등장한 나라가 뭡니까? 조선이단 말이에요. 조선. 그게 신흥 4대부들입니다. 4대부들이.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그렇잖아요. 정도전을 위시한 이제 계파들이 이제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하니까 이제 그들이 많은, 그 다음 그 경기체가가 생기고 시조가 그때 생겼잖아요. 그러면 그 경기체가 시조가 그대로 이어지는 겁니다. 귀족문화. 그게 조선조의 이제 초기에 생긴 겁니다. 그게 4대부 중심이니까 4대, 그러면 가전처가 왜 안 생겼냐? 이러면 가전처도 있지만 가전처는 전부 다 뭐한 겁니까? 세력에서, 소수는 전부 세력에서 밀려온 사람이에요. 대표적인 게 뭐야? 임충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우리는 뭐라 그래? 우리가 세력에서 밀려난 사람을 우리가 조선시대 때 누가 그랬어요? 방해인 문학입니다. 양반은 양반인데 세력에서 밀려난. 근데 우리가 시조를 짓거나 있는 사람은 양반이면서도 뭐나 세력에 붙어 있는 사람입니다. 현직에. 이거는 현직에서 완전 아웃사이더가 방해인입니다. 그게 이제 김시섭 같은 거, 허균 같은 거. 허균은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이런 사람이니까. 그렇죠? 박지원도 그런 사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말하는 어떤 가전체를 지은 임춘. 그렇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인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주로 소설을 씁니다. 세력에서 밀려났으니까. 그런데 시조를 짓거나 운문을 짓는 사람,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이런 사람들입니다. 항상 붙을 수 있는 사람. 쉽게 말하면 지금은 밀려났지만 붙을 가망성이 희망이. 그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강호가입니다. 그게 유배문학입니다. 그게 정과정이라든지 유배가사라든지 그렇죠. 유배시조들입니다. 강호가 시조입니다. 그게 그 사람들 붙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은 밀려난 것을 자기 탓으로 여기고 그렇지. 수양하면서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임금한테. 그러니까 임금한테는 절대로 나쁜 소리 안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시험에 나왔던 거 아닙니까? 유배문학이. 이제 억울하다고 하소연하고 자기의 지조, 결백을 주장하며 충성심은 변함없다는 걸 계속 보여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작년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그렇게 이제 많은 거예요. 조선 어디까지? 중기까지 이어집니다. 또 뭐든지 참행 기울죠. 번성하다가 뭐가 됩니까? 인병양난이 생깁니다. 무신의 난이 생기듯이. 딱 사이클이 똑같아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인병양난이 딱 생기니까 또다시 개화파가 그때는 개화파죠. 그렇지? 개화파가 등장합니다. 그게 실학파가 등장한다면 실학파가 등장한단 말이에요. 그 실학문학이 돼서 조선 후기 문학을 주도하게 됩니다. 실학파들이. 그게 대표적인 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박지원 같은 사람입니다. 그 다음 사설시조가 등장을 하게 돼요. 그러면 실학이 등장하면서 이제 근대사회로 넘어가잖아요. 봉건사회에서 근대사회로 넘어가니까 양반 중심이 아니라 평민 중심으로 넘어간다는 거죠. 근대 시민사회니까 시민이 주인 사회로 넘어간다. 그러니까 평민문학이 등장을 한다는 겁니다. 평민문학이 등장하니까 운문에서 어디로? 산문으로 넘어간다는 겁니다. 산문으로. 그래서 우리가 시조도 산문화됩니다. 사설시조입니다. 그렇지? 그 다음에 소설도 많은 거에 발전하고. 그래서 조선 후기는 소설시대입니다. 산문시대고 평민시대입니다. 현실을 중시합니다. 그 흐름을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게 고대문학입니다. 고대문학 사회. 알겠죠? 그러니까 세력이 바뀌면 뭐가 된다? 그 세력을 담아낼 수 있는 뭐가 필요하다? 그런 문화상이. 그게 갈래입니다. 갈래. 그러면 그들의 뭐가 담겨있다? 사상이 담겨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앞에 것에 대한 반발로 생기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현대문학으로 오면은 사조입니다. 사조. 그렇죠? 계급주의의 반발로 생긴 게 바로 시문학파가 생기듯이. 그렇지? 시문학파의 반발로 생긴 게 모더니즘이 주지주의가 생기듯이. 그에 대한 반발로 생긴 게 또 많은 게 전원파나 청록파가 생기고. 그렇잖아요. 이렇게 생기는. 그러면 청록파나 인거의 반발로 이제 우리가 쭉 생겨서 바로 많은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렇잖아요. 참여문학, 현실 참여문학이 생기는 겁니다. 현실 참여문학. 근데 항상 앞에 거에 반발로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앞에 거의 특징과 문제, 장점과 단점은 이걸 계속 연쇄고리로. 그래서 우리는 문학의 영속성이 생기는 겁니다. 문학의 영속성. 그러니까 문학은 이렇게 역사처럼 영속적 흐름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문학은 뭘 잘 알아야 된다? 바로 문학의 창작 주체, 향유계층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 사람들의 뭐가 담겨 있다? 사상이나 문화상이 담겨 있단 말이야. 사상이나 문화상. 알겠죠? 그들의 욕구가 담겨 있다. 욕구가. 그러니까 문학은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겁니다. 알겠죠? 그들의 문제점을 드러내는 겁니다. 사회에 걸었으니. 그럼 그 흐름을 그러면 그것을 제일 잘 드러내는 것이 뭐냐?
그렇죠. 그 작품이 대표 작품. 그러면 대표 작품은 아마 그 당시에 무슨 문제가 있었을까? 그렇지? 무슨 문제가 있었을까? 사상적으로, 역사적으로, 사회적으로, 제도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을까? 그걸 찾아내는 거예요. 문제를 찾아야 해결책을 찾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문학 작품 속에는 그 문제점을 제시하고 해결책을 제시한다는 겁니다. 해결책을. 그 해결책이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는 거는 우리가 소설 같은 거고. 왜? 거기서는 발단부터 결말까지 있으니까 해결 과정을 다 보여주는 거고. 시는 뭐야? 그냥 상징적으로, 함축적으로 언급해 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것만 기억하면은 이 고전 문학이나 현대 문학의 흐름이 쫙 보인다는 거예요. 그걸 특성을 잘 기억을 하세요. 그게 바로 문학의 본질에서 생기는 겁니다. 자, 우리 어제 교과할 때도 교과의 기능을, 실제로 우리는 교과를 하면 실제를 배우잖아요. 그렇지? 실제를 배우기 위해서는 뭐를 잘 알아야 된다고 했어. 그래서 내용 체계가 지식이, 본질이 앞에 있잖아요. 그렇지? 지식을 먼저 알아야 실제를 알 수 있단 말이야. 실제를 알 수 있다. 그래서 그 지식을 배우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지식은 실제로 그 흐름을 알기 위해서 그곳에 보여 있다. 그 지식은 본질적인 거는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일관적으로 똑같다는 거지. 그래서 그 용어를 잘 기억하라. 됐나요? 자, 그걸 이제 좀 알아둡니다. 그걸 두고 이제 우리는 이제 갈래론을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 들어가겠습니다. 알겠죠? 갈래론을. 이제 일단은 그거 흐름을 하고 갈래론을 보고 난 다음에 다시 역사 흐름을 다시 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흐름을 많이 외워보는데 그거는 기계적으로 그냥 지식으로 외우는 거니까 그건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도움이 안 되고, 그 다음에 갈래론을 배우고 나는데 뭐 하는 거예요? 역사적 문학사와 비평론을 같이 섞어가며 같이 이제 우리가 2시간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